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2월 24일 날 우리 40회차 ADSP를 대비한 메타버스 라이브 강의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시간 강의를 진행하게 될 ADSP 한 권으로 끝내기 저자 김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제 오디오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상황 모니터링 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오디오 상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첫 시간 강의는 우리 ADSP 1과목과 2과목 파트고 진행하게 되고 10분 쉬었다가 파트 3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 3과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교환은 공유해서 배포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별로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 또는 질의사항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40회차 ADSP 강의는 기존 강의와 기존 출제 유형과는 좀 다르게 필답형 또는 단답형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100% 선택형, 객관형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과목과 2과목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 예상이 들고 1과목에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사적인 부분이 한두 문항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2과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3과목에서는 난이도를 줄 것 같습니다. 특히 난이도라고 한다면 객관형 문제에서 보기 문항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번 40회차 파트에서는 3과목을 유념해서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데요.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목차별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2주 동안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개개인마다 학습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너무 직장이 바쁘고 또는 학업이 바빠서 틈나는 대로 학습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2주 남겨놓고 전체 수험생의 합격생 중에 3분의 1 정도는 대부분 2주 남겨놓고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메타버스 강의를 듣는 대부분 분들도 시간이 너무 없다. 지금까지 처음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2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과정 ADSP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ADSP를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서 나중에 실무에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빅분기나 ADP로 더 레벨업을 하실 분은 꼼꼼하게 학습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특정 기관에서 ADSP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의 응시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이죠. 23년도에 시험 본 합격 수기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약 포인트 강의 18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던데요. 보니까 요약 강의 포인트를 반복하게 되고 기출문제라 병행하게 되면 여러분 충분하게 학습한다는 합격 수기도 제가 제 앞에서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습량을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A4 용지로 한두 장 이런 형태로 1과목, 2과목 정리하고 우리 남는 시간 반복해 가면서 3과목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남은 시간에 가성비 있는 학습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과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과목 1장 데이터 이해 파트인데요. 1장의 데이터 이해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짧은 1시간 동안 1, 2과목을 정리하는 것은 힘들지만 앞으로 40회차에 등장할 키워드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크게 우리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고요. 이번 차시에 나올 출제 포인트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의 특징 구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는 정성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쿠팡의 립이고 정량적 데이터는 쿠팡의 별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성적 데이터는 언어와 문자 등으로 표현된다 할 수가 있고 수량화시킬 수 없는 걸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 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정량적 데이터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정량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수치, 기호, 도형이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숫자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온도 풍속이나 강수량 관련된 보기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 1과목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DIKW 피라미드 구조고 이번 차시에 나올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 또는 인포메이션 또는 지식 또는 지혜에 관련된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여기 그 교환에서 보듯이 정보와 관련된 기존의 출제 문제가 가장 가중치 있는 문제였었고, 자, 이번 차시부터는 약간 출제 패턴의 변동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회 우리 인포메이션이 출제가 됐다면 이제 knowledge 또는 wisdom에 관련된 문항도 출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 사례가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인지 또는 정보인지 지식에 관련된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쪽 파트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DBMS의 발전 과정 중에서 우리 2세대와 우리 4세대를 구분하는 이해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세대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제품들이 오라클과 액세스, MySQL이 RDB의 형태의 DBMS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4세대 제품 NoSQL 제품 중에서는 몽고DB, 카산드라, 레디스가 바로 4세대 NoSQL의 제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품을 구분하는 이유는 저장 방식이 NoSQL 방식을 갖고 있느냐 또는 RDB 방식을 갖고 있느냐 해당되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당되는 데이터 2세대 관련된 테이블 형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구조를 담기에는 저장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등장해서 만든 것이 바로 ODBM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객체란 속성과 행위를 의미하게 되고요. 우리 학생이란 객체는 여러 가지 이름, 학번, 성적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객체와 속성을 통해서 테이블 형태로 담게 되는 것을 우리는 ODB, 객체지향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DBMS와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 반드시 NoSQL과 RDBMS의 차이점 또는 제품의 차이 등을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출제 유형은 우리 RDBMS의 프로그램 언어라고 할 수 있는 SQL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건 다음 해당되는 슬라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해당되는 저장 방식에 따라서 크게 우린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구분하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에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해당되는 데이터 유형별로 특징을 구분하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10컬럼에 제약 조건을 가하는 걸 우리 스키마라고 하게 되죠. 제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매하는 것들은 숫자로 표현돼야 되고 해당되는 고객의 이름은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모두 다 제약 조건이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스키마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건 정형 데이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라는 건 이와 같은 정형 데이터의 스키마 역할을 하는 거 우리 메타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특히 중요한 것은 반정형 데이터의 종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HTML, XML, 또 JSON, 또 웹로그, 센서 데이터 모두 반정형 데이터라 할 수가 있고 반드시 다른 데이터,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와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차시에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번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4가지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 데이터, 공용 데이터, 변화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용 의미를 확인하는 문항이 첫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특정 변환 형태를 통해서 저장하는 것을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서로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와 DW를 섞어놓고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두 번째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DW의 부분 집합이고 특정 조직, 특정 팀에 사용하기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적화된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DW와 DM을 구분하는 문제가 또 다른 출제 포인트로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3과목에 우리 알기초 파트에 또 뭐가 있나요? 데이터 마트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트를 만들기 위한 R 패키지, 말 그대로 플라이 R 패키지와 리쉐입 패키지에 관련된 부분이 3과목에 등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트 3 3과목에서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W와 DM은 서로 DM은 DW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서로 제공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훨씬 DW가 넓고 DM이 작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6번째는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라 한다면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7+1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OLTP와 OLAP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해당되는 CRM과 SCM을 정의를 기억을 한다. 또 하나, 해당되는 ERP의 개념을 확인하고 BI와 BA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는 추가적인 문제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바로 EAI가 중요한 출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자, EAI는 우리 ADP 시험 문제 별도의 목차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다양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통합해주는 하나의 솔루션이 바로 EAI라 할 수가 있고 ADP 문제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도록 합니다. EAI, 다양한 이기종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통합해주는 솔루션, 바로 E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시간 기업을 RTE라고 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데이터,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기업을 우리는 실시간 기업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해당되는 1과목에서는 예상치 않은 키워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언급이 안 된 것이 하나 있죠. 주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KMS가 있습니다. 꼭 메모해 놓다가 이와 같은 것들 한 번에 정리하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속도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 의문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합니다. 약간 빠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데이터 가치와 미래 파트에서는 또 질문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40회차부터는 단답형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답형 문제가 객관형 문제로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보기의 형태가 상당히 길어질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원 센텐스, 간략한 문장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형태가 주로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단답형이 아무리 쉽게 나와도 단답형 자체가 난이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문제 패턴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 객관형 문제에서 난이도를 준다는 것은 해당되는 보기를 좀 길게 주어지게 되고 여기서 약간 잘못된 키워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변별력을 부여할 거라고 예상해 보고, 자, 이번에도 꼼꼼하게 확실히 알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에 KMS 말씀드렸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도 꼭 알도록 합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ADSP 과정은요, 그동안 39회나 실시가 됐습니다. 기출 문제가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학습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합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마 대부분 학습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럼 대부분 시험에 불합격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반복 해독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의 문항을 보면 혼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불합격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 1과목부터 요약 포인트별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 해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병행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목차별로 되뇌이면서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를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 지식은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ADS-B 시험이 단순하게 자격증 취득만으로 국한된다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활용의 문제는 여러분 곁에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공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목차별로 되뇌이면서 요약 포인트를 정리하게 되고 시험에 아마 가시게 되면 그 문항들이 출제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도록 합니다. 자, 2장 데이터와의 가치와 미래 파트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차시에 나올 포인트입니다. 자,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 해당되는 첫 번째 포인트라 뽑는다면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가상 기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원 센텐스 원 포인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빅데이터 출현 배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 포인트를 잡은 건 우리 작년에 출제가 됐던 36회부터 39회까지 우리 주기적 패턴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 텀을 가지고 출제될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갔던 중요한 개념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저랑 2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자, 가성비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놓쳤던 부분 이번 차시에는 이번 40회차에 따른 꼭 알고 가야 할 포인트별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 출현 배경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와 관련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단답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형 내기로 딱 좋은 문항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보기 3개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도 상당히 가중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1년에 우리 4번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2번은 2회차는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출제 유형은 변함이 없어요. 앞뒤를 바꿔서 출제하는 문항밖에 없습니다.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사후 처리에서 사전 처리,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문항에서는 보기를 보고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번역기는 바로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또한 네 번째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만약에 빈도수로 따지면 2번과 4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서로 위치를 바꿔서 내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틀리게 되면 약간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이번 차시에 이 11번 문항이 출제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과목에서 꼼꼼히 해야 할 파트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파트와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의 활용 방식 때문에 우린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재사용 또는 재조합 또는 다목적용 사력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 사례도 알고 가도록 합니다. 아마존 킨들의 전자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석 기술의 발달이 데이터의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 기술로 인해서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하게 되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과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포인트는 반드시 이번 회차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꼼꼼하게 학습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12번의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7가지 중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출제 유형만 다를 뿐이죠. 해당되는 빅데이터 테크닉의 정의를 물어보고 해당되는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이거나 해당되는 사례를 주어지게 되고 해당되는 빅데이터 기법을 물어보거나 이 2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동안의 시험 문제에선 3번 유전 알고리즘이 최적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이번 차시에는 6번과 7번 감정 분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서로 잘못 연결시켜서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 외에는 해당되는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은 절대
다른 유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미리 예상해 보고 1과목에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30개에서 40개 정도 뽑게 되면 그 문항에서는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ADSP 시험의 성격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사, AD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걸 추천드립니다. ADSP 시험은 가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난이도별로 상중하로 평가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하게 되면 훨씬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ADS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번째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역시 1과목에서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3가지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의 오용이 있죠. 이와 같은 3가지 위기 요인을 통제 방안 역시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첫 번째 올바른 연결을 물어보는 출제 유형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사생활 침해 위기 요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생활 침해의 안에 익명하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익명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걸 익명하라고 하게 되죠. 이 용어를 물어보는 출제 유형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데이터 오용 파트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조해주는 전문가를 우리는 알고리즘리스트라고 하죠. 이 전문가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외에는 절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임하실 때 이와 같은 걸 정리했다면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시험이 바로 ADS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째는 데이터 3법이고요. 자, 이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데이터 검정 시험에서는 데이터 3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회 출제가 됐고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 3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데이터 3법이라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1과목의 특성입니다. 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이번 차시에 반드시 등장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동안 39회, 38회 때 뜸했다가 이번 차시에 나올 차례고 해당되는 비식별화 기술을 정리하게 됩니다. 가명 처리와 데이터 값 삭제와 데이터 마스킹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도록 합니다. 어설프게 하는 거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가명 처리와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마스킹 이 3가지 비식별화 기술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하고 예시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의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는 가능하다면 원 센텐스, 원 정답 형태로 간략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3장에서 난이도가 있다면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인사이트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가중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빨간색 언더라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열분과 회의론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 보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분석, 최적화 능력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즉 가치에 맞는 분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죠.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크기가 데이터 분석에서 핵심적 요소라 하면 오답입니다. 데이터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적 방법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높은 기업들도 모든 데이터 분석 문제를 같이 분석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지 데이터 기반을 통한 성과가 높은 기업들도 모두 가치 분석적을 갖췄다고 한다면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16번에 있는 문항 등이 대표적으로 이번 출제 유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될 오답 보기 형태가 유력한 것이 16번에 관련된 빅데이터 열풍과 회의론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39회차 문제일 때 1차적인 분석과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이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1차 원적인 분석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금융업에 있거나 또는 운수업에 있다면 그 관련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걸 1차적인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적인 분석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업무 영역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가지 포인트를 추가해서 약간 매크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 경제 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까지 고려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대상을 할 때는 모델 범위 밖 요인들을 묶어서 하게 되면 크나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융업에 있다면 금융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산업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되는 금융업 파트에 적용하게 되면 큰 요인이죠. 자, 모델 범위 외냐 또는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오답 보기가 가능한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 16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 찾아오시다가 20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속도 또는 오디오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고 속도 괜찮으시면 1번 창 올려주시면, 1번에 채팅창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도 빨라요. 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내 빠른 것도 있지만 제 속도가 빠른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학습 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최소한 이번 주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강의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큰 내상을 입습니다. 자, 이런 시험은 한 번에 해서 원패스 원샷 통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 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17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필답형, 단답형이 있을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객관형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출제 유형이 바뀝니다.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의 차이점을 알도록 합니다. 통계학은 정형화된 데이터죠.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서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데이터 마이닝으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계학으로 표현하면 오답 보기가 이번 차 시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8번째에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구 역량입니다. 굉장히 가중치가 있는 거고요. 1년에 2번 정도는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포인트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우리 소프트 스킬 세분화해서 구분하도록 합니다. 통찰력 있는 분석, 설득력 있는 전달, 다분야 간 협력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게 되고 하드 스킬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영역 또는 그걸 분석하는 애널리틱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경계 라인을 만들고 두 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19번 문항 이번 차 시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질문하게 되는 두 가지 우리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정보를 물어보느냐 또는 통찰이라 할 수 있는 인사이트에 관련된 질문 어구냐에 따라서 리포팅, 경고 추출, 모델링 공고, 예측과 최적화 등 단어 키워드가 서로 카테고리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제가 보기에는 나올 주기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사적인 용어들입니다. 우리 아까 데이터 레이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중간에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 DW가 있고 그 다음에 D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DW 넘어갈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또는 반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석하기 할 필요성에 있을 때 그 특정 저장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죠. 비록 데이터 레이크가 우리 시험에서 한 번 정도 출제됐지만 우리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타이제이션입니다.
제품과 제조업과 서비스에 결합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문항들 우리 시험 문제 2번 정도 출제된 용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우리 파트 3의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인공신경망을 은익증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딥러닝 또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게 되고 해당되는 키워드별로 해서 정의, 용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이데이터입니다. 지금 개선 문자에서 은행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 등이 오곤 하죠. 특정 개인정보를 동의하게 되면 내 자산 관리를 통합해서 해주게 되는 거 우리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시사적인 용어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1과목에서는 최하 문항 수가 6문항이고요. 나머지 기출문제를 병행하게 되면 최소한 8문항 정도 평균을 얻을 수가 있으면 2과목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번 안 했네요. 그죠? 자, 21번이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RDBMS의 프로그램 언어 SQL이라고 하죠. 근데 SQL은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굳이 SQL D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시험 파트에서 SQL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RDB 때문에 또는 파트 3 데이터 분석해서 SQL 스콜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어서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와 관련된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다. create, alter, drop이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앞에 자 줄여서 우리는 CAD라고 요약해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항인데요. 제가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요, 특정 변화를 시켜서 주제지향성 또는 일관성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저장하게 되죠. 그 저장소를 DW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도구를 우리는 ETL이라고 하게 되죠. E의 약자, T의 약자, L의 약자도 물어볼 수가 있고 또한 ETL이 어느 순간에 사용되는지, 즉 데이터베이스와 DW를 변환시킬 때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ADP 시험에선 여러 번 ET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중 ETL의 용도,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extraction, 2번 transformation, 3번 loading, 4번은 다른 보기로 출제된 적이 있죠. 자, 이렇게 ETL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를 보게 되면 전체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 정리할 때 1장별로 요약하고 목차를 보면서 내가 암기했던 내용들, 좀 출제 유형들을 되뇌이면서 정리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1과목, 2과목을 하루에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회독이 떨어지게 되면 앞에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그 회차가 반복 회독이 갖고 오는 강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컴팩트하게 요약을 정리하고 그걸 반복 회독해 가면서 기출문제를 병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게 되면 내용 정리를 못하게 되면요. 문항을 헷갈리게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험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절대 점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50문항에서 30문항을 득점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는 시간 2주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절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이 ADSP 시험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2과목의 특징, 제가 수업할 때 또는 온라인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큰 3개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2과목의 과락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2과목은 특정 고득점료도 많은 반면에 과락률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꼼꼼함이 선행되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3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과목, 2과목, 과목을 구분을 하지 말고 1과목과 2과목은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도록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장 데이터 분석 2의 파트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분석 주제 유형, 우리 분석
목표가 what이 무엇이고 how에 따라서 알고 모르고냐니까 2x2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해당 시험 여러분이 나중에 빅분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 또는 수험생분들이 있다면 빅분기와 ADS-B 시험은 서로 교집합이 50%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훨씬 더 추후에 가성비 있는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Optimization, Solution, Insight, Discovery 각각 What과 How의 알고 모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해당되는 목표 시점별로 과제 단위와 분석 마스터 플랜 단위로 구분하게 되고 해당되는 관련 키워드가 서로 다릅니다. 이 키워드를 섞어놓고 구분하는 문제, 이번 차시, 이번 회차에 등장할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가 최근에 뜸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분석 방법론 세 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KDB와 크리스피DM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다 모두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1, 2, 3, 4번 보여주게 되고 다른 오답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번 시험에 등장할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 강의와 관련된 키워드는 그동안 출제가 뜸했고 이번 회차에 나올 키워드별로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번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맞고 그 외 것들은 주기성을 보게 되고 이번 회차에 관련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 모형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폭포스 모델과 나선형 모델, 프로타이핑 모델의 특징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요. 또 하나, 우리 3번 프로타이핑 모델에서요. 우리 문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프로타입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 명확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타입 모델입니다. 프로타입 시제품 또는 견본이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오답 보기에 개발 시간이 단축되지 않다 또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 100% 오답 보기라는 거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KDB의 분석 방법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앞으로 세 가지 분석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ADP 필기 시험에도 SQL에 관련된 문제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ADP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한 1년 있다가 ADS-B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서로 문제가 공유합니다. 뭐 따로 ADP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파트가 똑같다면 다 문제풀은 제가 보기에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방법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KDB와 크리스피DM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두 번째, 각 카테고리별로 똑같이 계층적 구조인데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KDB도 다르고 크리스피DM도 다르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도 다릅니다. 먼저 어떤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이런 계층 구조별로 특징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분석 방법론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KDB 순서가 쭉 되어 있는데 빨간색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변화는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게 되고 정답이 데이터 전처리를 보기를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언더라인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를 찾아내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변환입니다. 바로 해당되는 변수 선택을 한다거나 차원을 축소하는 거 바로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기관 특정 조직에서 빅데이터 실무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ADS-B와 관련된 이론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패키지 2를 가리키는 교육받게 되지 않습니다. ADS-B에서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물론 그 안에서 내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ADS-B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바로 실무적 과정과 연계했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상과 결칙치를 실제 다뤄봐야지 그 의미를 파악하잖아요.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매일 보다가 실제 이런
결측값, 이상값들을 확인하게 되고 다루게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론적인 내용이 바로 실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을 학습하고 싶다면 이론 파트 공고하게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분석 방법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 절차입니다. 꼭 A 다음에 B를 하고 B 다음에 C를 하라는 체계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약간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 6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를 합니다. KDD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변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6번째 크리스피 DM 순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양쪽 피드백 구간을 보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이해와 데이터 이해 피드백 구간이 있고요. 데이터 준비와 모델링도 피드백 구간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와 다시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위치하게 되는 또 한 파트의 피드백 구간이 존재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서를 아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크리스피 DM은 다른 분석 방법론과 달리 첫 번째 계층 구조를 페이스, 단계화하고 밑에 하부 계층 구조를 우리는 제네릭 태스크, 일반화 태스크라 합니다. 그 밑에 하부 구조를 스페셜라이즈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라 하고요. 맨 마지막을 프로세스, 인스턴스라고 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글씨는 바로 세분화, 일반화 태스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난이도 상에 관련된 문제고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자, 업무 이해의 태스크가 아닌 것은 바로 빨간색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어지게 되고 데이터 이해의 태스크를 넣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암기하지 않으면 다음 주 시험에 임박해서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게 바로 최상위 난이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유형이 왜 생긴다 했으니까 분석 방법론은 체계적 절차고 반드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준비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일반화 태스크에 데이터 정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결측치와 이상값을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걸 데이터 클렌징, 정제라고 합니다. 우리 KDD와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마지막 방법론입니다. 3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와 태스크와 스텝, 위치 파악해 보도록 하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이 3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의 장에서는 이 그림표가 머리에 다 있어야만 합니다. 녹색에 있는 것을 단계라 하고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일반화 태스크라고 하게 되죠. 이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하단에 나와 있는 태스크는 순서들이 있는 겁니다. 순서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중요한 그 스텝의 과정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EME 법이 설정해서 만들어지는 스텝은 SOW가 있고요.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에서는 WBS가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되는 태스크 안에 어떤 스텝들이 만들어지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석 방법론 3가지, KDD와 크리스피 DM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는 최소한 2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과제 발굴입니다. 상향식과 하향식, 디자인 띵킹 또는 디자인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하향식 정의가 언급된 빨간색 언더라인 또는 상향식과 관련된 빨간색 언더라인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하향식은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 적합한 접근 방식이고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디자인 사고방식에서 하단에 빨간색 유의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순번대로 한다면 나올 순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디자인 사고, 디자인 띵킹 고유명사입니다. 상향식과 하향식이 융합해서 발산하게 되는데 아이디어 발산을 뭐라 한다고요? 다이버스라 합니다. 이걸 뭐죠? 다이버스라는 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발산해서 어떤 한 가지 정답을 찾게 되는 걸 우리는 하향식이라 하고 그걸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때 영어를 컨버스라고 하죠. 이 단어가 서로 바뀌는 순간
오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문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9번 문항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 문항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쉬는 시간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한두 분 제외하고 여러분 집중하는 거 온라인상으로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상태 또는 속도감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5단계를 물어보는 것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걸 유독 좋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우리 사용자 인터뷰 또는 면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공감하게 되고요. 그 공감 포인트에서 우리는 문제 포인트를, 페인 포인트를 발굴하게 된 디파인 단계. 그 디파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되는 그 아이디 생성하기 통해서 프로타입을 만들게 되고 사용자들한테 테스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디자인 띵킹 또는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 5단계라 하고 분석 방법론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 포인트를 접근하는,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5가지 순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1번 하향식 접근 방식에는 무조건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고 하향식 접근 방식의 첫 번째 단계를 문제 탐색이라 합니다. 문제 탐색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분이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습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타당성 검토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문항 이번 순번 나올 차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향식 접근 방식은 어떻다고요? 새로운 문제 탐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의 구조가 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것은 적합한 하향 접근 방식이지만 어떤 새로운 문제의 탐색,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탐색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을 설명하면서 문제 보기에서 새로운 문제 탐색에 적합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보기가 정답입니다. 자, 문제 탐색 단계, 우리 비즈니스 모델 기반 탐색, 우리 단기적 성격의 탐색이라 하고 5가지 영역 구분하도록 합니다. 업무 제품 규제와 감속, 고객, 지원 인프라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5가지 문항 중에 딴 보기를 넣어서 갖고 있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3번이 이 과목에서 난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단기 성격의 비즈니스 기반 탐색을 떠나서 중장기 관점의 분석기의 발굴의 확장, 우리는 거시적 관점, 앞에 영어 스팁을 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쟁자 확대 관점 역시 3가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 경쟁자 확대 관점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니즈 관점에서는 또 3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고객 영역, 채널 영역, 영향자들 영역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역량의 재해석 관점의 출제 유형은 내부 역량과 파트너와 네트워크의 역량을 서로 반대로 연결해서 고르는 오답 문항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향식 접근 방식의 문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참조 모델 기반을 통해서 벤치마킹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분석 유즈 케이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제 유형에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단답형 문제가 이젠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또 하나 15번에서 문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향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카테고리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정의하는 건 뭐라 한다? 문제 정의. 우리 시험 문제, 과거에선 단답형 문제로 2번 정도 문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해결 방안 탐색을 거쳐서 마지막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데이터, 기술적 타당성. 이 3가지를 보여주고 다른 타당성을 나타내서 오답 고르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다 성인이시고 나 같으면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는 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매일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다음 18번은 상향 접근 방식입니다. 상향 접근 방식 앞에서 정의 말씀드렸고요. 얘는 타겟 변수가 존재하지 않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아래 밑에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단답형으로 블랭크 문제가 등장했고 대표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블랭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보기 문제에서 이거 오답 보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치를 바꿔서 항상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19번 문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고 저는 2번 문제가 19번 문항, 20번 문항이 출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고 이게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프로타이핑이라는 것은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 분석 모형 프로세스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바로 20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타이핑 역할이 아닌 것은 우리는 프로타이핑 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프로타이핑 만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꼭 필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필요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계속 목적이 바뀌죠. 이 목적이 바뀐 것을 프로타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프로타이핑 역할 아주 중요하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21번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상향식, 하향식,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분석 과제 거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하려면 특정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석 과제 정의서고 분석 과제 정의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2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5가지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 데이터 컴플렉시티, 스피드 또는 4번, 5번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분석 프로젝트의 출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분석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관리사항이 똑같다? 오답입니다. 5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자, 분석 프로젝트의 5가지 고려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도 2번째 출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3번째는 바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4번과 5번입니다. 자, 5번에 accuracy와 precision 정의를 내리고 서로 잘못 연결해서 오답 보기 출제가 됩니다. 또 하나,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석의 활용 측면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accuracy가 중요하게 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프릭션이 중요하고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관계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2가지 목표가 서로 상쇄될 때 한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걸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프로젝트 관리사항 중에서 일반적인 관리사항 10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타임을 물어보게 됩니다. 타임은 타임 박싱 기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임 박싱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한다? 일정 관리를 진행한다. 또는 철저한 통제가 아니다. 만약에 출제 유형에서 일정 관리를 안 한다. 또는 철저한 통제다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 보기. 우리 시험 문제에서 5번 정도 출제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5장 우리 1시간 했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2과목 조금 하고 3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지금 7시 57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8시 10분에 다시 이 메타버스 라이브 강의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